초겨울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아버지의 사무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북한산 자락에 걸린 해는 유난히도 붉고 서러웠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자수성가했던 아버지 김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은 수많은 조화와 조문객으로 화려했으나 정작 남겨진 자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삼형제가 둘러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팽팽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온 김 변호사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마른 기침을 두어 번 뱉었다. 서류를 넘기는 종이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산 분배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첫째 형 상훈과 둘째 형 상철은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막내인 준호만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탓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준호에게 아버지는 부모이자 스승이었고 세상의 전부였다. 장남 김상훈에게는 서초동 소재의 5층 상가 건물 일체와 경기도 양평의 별장을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첫째 형 상훈의 입가에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건물이었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자남 김상철에게는 현금 8억 원과 고인이 보유했던 채권 일체를 상속한다. 둘째 형 상철이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사업을 한답시고 몇 번이나 아버지의 속을 썩였던 그였기에 이 정도의 현금 상속은 감지덕지한 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준호의 차례였다. 형들은 당연하다는 듯 혹은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준호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생전 막내인 준호를 유독 아끼셨다. 늦둥이로 태어나 어리광을 부릴 법도 한데 늘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형들은 준호가 알게 모르게 더 큰 것을 챙겼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난처한 듯 안경을 벗어 닦더니 준호를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삼남 김준호에게는 별도의 재산 상속분이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에게 명시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즉 김준호님에게 남겨진 유산은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확고한 뜻이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던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이 빈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깊은 상실감과 의문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그때 침묵을 깨고 첫째 형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짐짓 놀란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준호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아버지가 평소에 너한테 용돈이며 뭐며 많이 챙겨주셨잖니. 우리 몰래 받아둔 게 있을 텐데 여기서 죽는 소리 해봤자 보기 안 좋다. 둘째 형 상철도 거들었다. 그래, 형 말이 맞다. 너는 아직 젊지 않냐. 우리야 이제 나이도 있고 사업도 해야 하니 자금이 필요하지만 너는 몸 튼튼하니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지. 아버지가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다. 형들은 서둘러 서류에 도장을 찍고는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 어디에도 막내 동생에 대한 걱정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덩그러니 남겨진 준호는 텅 빈 회의실에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현실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준호가 살던 전셋집마저 사실은 아버지 명의였고 그마저도 장남인 상훈이 상속받은 건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훈은 매정하게도 준호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내 건물이니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너도 이제 독립해야지. 그 말 한마디로 준호는 거리로 내몰렸다.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몇백만 원이 전부였다. 월세 보증금을 내고 나니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막막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취업 시기를 놓친 탓에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좁은 고시원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낡은 고시원 방. 준호는 웅크린 채 아버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고 계셨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 섞인 독백이 좁은 방을 맴돌았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는 원망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와는 호영호재하던 중마고이자 중견기업 대성정미를 이끄는 회장이었다. 자네 아버지가 내게는 생명의 은인일세. 힘들 때 언제든 찾아오게. 장례식장에서 박 회장이 건넸던 그 말이 지푸라기처럼 느껴졌다. 자존심을 세울 처지가 아니었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대성정밀 본사를 찾아갔다. 회장실은 넓고 쾌적했다.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박 회장은 준호를 보자마자 혀를 찢찢 찼다. 몰골이 크게 뭐냐. 김 회장 아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님,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준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박 회장은 그런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시가를 피워 물었다.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김준호 씨 발령내라고 해. 본사 기획실이나 관리팀 말고 저기 안산 제2공장 생산 라인으로.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신을 조카처럼 예뻐했던 박 회장이었다.
단연히 본사에 번듯한 사무직을 주리라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장 생산직이라니. 그것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주물 공장이었다. 회장님, 생산직 말씀이십니까? 박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대꾸했다. 왜? 못하겠나?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우리 회사에서 지금 사람 필요한 곳은 거기뿐이야. 싫으면 나가보게. 준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의 친구에게마저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당장 이곳을 나가면 갈 곳이 없었다. 밀린 고시원 월세와 텅 빈 통장 잔고가 준호의 발목을 잡았다. 자존심은 사치였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호는 굴욕감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준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손을 휘저어 내보냈다. 회장실을 나온 준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를 빠져나왔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영원이었고 세상이 그에게 준 자리는 기름때 묻은 공장 바닥이었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무너지나 봐라. 준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식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도끼의 눈물이었다. 안산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은 준호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잔인한 겨울의 한복판, 준호의 진짜 인생은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안산공단의 새벽은 서울의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칙칙하게 밝아왔다. 매캐한 금속가루가 섞인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기침을 유발했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프레스 기계의 굉음은 심장 박동마저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대성정밀 제2공장, 그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편에 숨겨진 땀과 기름과 욕설이 뒤엉킨 야생의 현장이었다. 준호가 이곳에 발을 들인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그 고운 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한 김준호는 이곳에 없었다. 그저 작업반장의 고함에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신입 김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이 김군, 정신 안 차려? 쇳물 튀면 뼈를 못 추린다고 했지? 반장인 최 씨의 호통이 고막을 때렸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주물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1500도가 넘는 시뻘건 쇳물이 거푸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훅 끼쳐오는 열기에 눈썹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작업복을 적셨지만 닦을 새도 없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불량품이 나오거나 더 끔찍하게는 누군가가 다칠 수 있는 곳이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 앉아 식판을 비우는 준호의 모습은 영락없는 공장 노동자였다. 짠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면서 그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아들에게 이런 육체 노동의 고통을 물려주고 싶어 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드셨을까?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도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앙금처럼 가슴바닥에 가라앉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였다. 공장 마당으로 낯익은 고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먼지 날리는 공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와 BMW였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 차림의 2 남자가 내렸다. 준호의 형들, 상훈과 상철이었다.
준호는 지게차에 자재를 싣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린 채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기름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땀에 젖은 준호에게 닿았다. 순간 상훈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이야, 이게 누구야? 우리 막내 아니냐? 상훈이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다.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손목에 찬 명품 시계는 공장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준호는 쓰고 있던 안전모를 꾹 눌렀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둘째 형 상철이 혀를 차며 거들었다. 뭐 하긴 박 회장님 베풀어 왔지. 사업 확장건으로 의논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그런데 너 꼴이 아주 볼만하다. 아버지가 보시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주제 파악하고 살라고 했지. 그래도 박 회장님 덕분에 밥은 안 굶고 사니 다행이네. 열심히 해라. 그게 내 분수에 딱 맞아. 상우는 준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 손길은 동생을 격려하는 형의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만진 후 털어내는 오만한 자의 손길이었다. 준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사고를 치면 곤란해질 박 회장의 입장, 그리고 당장 잘리면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발목을 잡았다. 볼일 보셨으면 가십시오. 작업 중입니다. 준호는 애써 분노를 삼키며 등을 돌렸다. 등 뒤로 형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수고해라 김 기사. 나중에 팁이나도 좀 챙겨줄게. 형들이 회장실이 있는 본관 쪽으로 사라진 후에도 준호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사업인에 투자내 하며 돈을 굴리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하루하루 쇳가루를 마시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못해 잔혹했다. 두고 봐. 반드시 보란듯이 일어설 거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보았다. 비릿한 피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는 다시 장갑을 고쳐 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거대한 쇳덩이를 향해 다가갔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좁은 자취방. 준호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이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해 몰래 챙겨 나온 유일한 유산이었다. 준호는 습관처럼 일기장을 펼쳤다. 20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었을 때 쓴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실패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진흙탕에 빠졌다면 그 진흙을 밟고 일어서라. 진흙이 마르면 단단한 벽돌이 되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성실함만이 유일한 무기다. 성실.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그 단어. 형들은 그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신앙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단어는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다. 성실하게 일해서 언제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 저들처럼 되는 게 과연 정답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준호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공장에서 배운 공정 과정, 기계의 원리, 불연율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그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메모하던 것이 이제는 제법 전문적인 공정 개선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아무도 대졸 출신인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준호는 몸으로 부딪히며 기계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기름때는 비누로 씻겨나가지 않았지만 그 대신 그의 내면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형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있을 때 준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주 깊고 단단하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묵묵히 기계 앞에 섰다. 형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더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렸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더 뜨거운 불길 앞에 섰다. 동료들은 그런 준호를 보며 수근거렸다. 저 친구 독종이야. 처음엔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눈빛이 달라졌어. 처음 왔을 때 그 순에 빠진 눈이 아니라고. 어느새 준호의 눈빛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허우적거리는 조난자가 아니었다. 진흙을 밟고 다지고 그 위에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릴 준비를 하는 개척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침묵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운명의 반전이 코앞에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준호는 오늘도 묵묵히 기름 묻은 장갑을 조염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용광로가 붉은 입을 벌리며 포효하고 있었다. 마치 곧 깨어날 진짜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입사 3년 차 안산 공장의 여름은 유독 가혹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폭염은 공장 지붕을 달구어 내부 온도를 40도 가까이 올려놓았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증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납기였다. 대성정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는 독일 자동차 부품 수주권이 걸려 있었다. 이 계약을 성사시키느냐 마느냐에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기계들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좀비처럼 흐느적거렸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준호가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묵묵히 갈고 닦은 기술과 현장 감각으로 그는 언새 라인의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록 직함은 여전히 평사원이었지만 반장들조차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준호를 먼저 찾았다. 김씨, 이것 좀 봐줘. 사목의 압력이 또 떨어져. 최 반장의 다급한 고함에 준호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달려갔다. 기름때 절은 매뉴얼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었다. 기계의 진동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준호는 능숙하게 제어반을 열고 유압 밸브를 조절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기계가 다시 정상적인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역시 김준호야. 자네 없으면 공장 멈추겠어. 동료들의 칭찬이 들려왔지만 준호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벌써 사흘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쪽잠을 자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강행군이었다. 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고 시야가 가끔 흐릿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오기였다. 형들이 떵떵거리는 동안 자신이 이 밑바닥에서 썩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비록 아무도 봐주지 않는 증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에게만은 떳떳하고 싶었다. 사건은 납기일을 하루 앞둔 새벽에 터졌다. 과부하가 걸린 메인프레스 기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 축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굉음과 함께 기계가 멈춰서자 공장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거 큰일 났네. 부품 교체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리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선적해야 하잖아. 공장장이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현장 분위기는 절망적이었다. 이대로라면 납기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위약금은 물론 회사의 신용도가 바닥으로 추락할 판이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찰나 준호가 나섰다. 용접으로 임시복구 가능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다. 김씨, 그건 위험해. 고열을 견뎌야 하고 무엇보다 그 좁은 틈에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잘못되면. 최 반장이 만류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호는 보호장구를 챙겨 들고 기계의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내부는 지옥불처럼 뜨거웠다. 용접 불꽃이 튈 때마다 살가죽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다. 유독가스가 방독면을 뚫고 들어와 머리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손조차 없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영겁처럼 흘렀다. 밖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손에 땀이 쥐어졌다. 마침내 준호가 기계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그의 작업복은 땀과 기름으로 엉망진창이었고 얼굴은 숙검정투성이었다. 됐습니다. 돌려보세요. 준호의 갈라진 목소리에 공장장이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다. 쿵, 쿵, 쿵. 기계가 다시 심장 박동을 시작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동료들이 준호를 얼싸안고 등을 두드렸다. 해냈어. 김준호가 해냈다고. 하지만 준호는 웃을 수 없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생산된 물량을 검수하고 포장해서 트럭에 실을 때까지는 쉴 수 없었다. 동이 터올 무렵 마침내 마지막 트럭이 공장 문을 빠져나갔다. 붉은 아침 해가 공장 마당을 비추었다. 그제야 준호는 안도의 한숨에 내쉬었다. 해냈다는 성취감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곧이어 찾아온 것은 몸을 가눌 수 없는 무력감이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수도가로 향했다. 타는 듯한 목을 축이고 싶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손을 뻗어 물을 받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핑 돌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감각. 준호의 몸이 힘없이 시멘트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콩 소리와 함께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마저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달려오는 동료들의 외침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김씨, 김준호, 정신 차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장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야속할 만큼 파랗고 맑았다. 문득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신 겁니까?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들에게 쫓겨나던 날의 비참함, 고시원 쪽방의 한기,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일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통까지. 아버지는 성실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 성실의 대가가 고작 과로로 쓰러지는 것이란 말인가.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형들처럼 큰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피눈물이었다.
형들은 지금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혹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왜 이 더러운 공장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야 하는가? 억울해.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준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뺨의 기름때 위로 길을 냈다. 몸이 천근만큼 무거워지며 어둠이 시야를 덮쳤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뼈를 깎는 노동도, 사무치는 외로움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었다. 실리고 불러, 빨리!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준호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다. 아버지가 남긴 침묵의 유산, 그 가혹한 시험의 끝이 죽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알지 못한 채 그는 깊은 심연 속으로 추락했다. 공장의 기계 소리만이 쓰러진 준호의 곁을 무심하게 지키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귓가에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삐삐 하고 울리고 있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흐릿한 시야 사이로 새하얀 천장이 들어왔다. 공장의 칙칙한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무력감이 전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정신이 드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병실 소파에 앉아있는 박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는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수척해진 얼굴로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박 회장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회장님, 제가 왜? 준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납기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공장은 무사히 돌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뼛속 깊이 새겨진 노동자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준호를 제지했다. 누워있게. 자네는 꼬박 사흘을 앓았어.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쳤다고 하더군.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준호는 박 회장의 눈을 마주쳤다. 언제나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기업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준호야. 박 회장이 불쑥 준호의 이름을 불렀다. 김군이나 자네가 아닌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부르던 그 다정한 호칭이었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전에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천하의 박 회장이 대성정밀의 오너가 준호의 침대맡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회장님, 이게 무슨... 준호가 놀라 몸을 비틀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용서하게나. 이 못난 아저씨를 용서해. 나는 자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봉투 하나와 낡은 가죽 장부 하나를 꺼내 준호의 이불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준호에게 라는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게. 그것이 자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일세.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문서와 함께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준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주식회사 대성정밀의 실소유주 지분 100%를 삼남 김준호에게 상속한다. 단, 이 상속은 피상속인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자격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집행된다. 숨이 턱 막혔다. 대성정밀. 연매출 300억이 넘는 이 건실한 중견기업이 박 회장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다니. 자네 아버지는 20년 전 내게 자금을 대주며 이 회사를 세우게 했네. 나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주인은 자네 아버지였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내게 신신당부하셨지. 형들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주어 욕망을 채워주되 막내인 자네에게는 기업 그 자체를 물려주고 싶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 어린 회한으로 젖어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려워하셨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대한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형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 무너질지 아버지는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자네에게는 가장 가혹한 유산을 남기셨지. 바로 가난과 시련이라는 유산을. 준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들의 조롱, 기름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 1500도의 쇳물갑에서 느꼈던 공포. 그 모든 것이 버림받은 자의 형벌이 아니라 왕관을 쓰기 위한 후계자 수업이었다는 말인가.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집어들었다. 꾹꾹 눌러 쓴 글씨마다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비로서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하나 물려주지 못하고 너를 진흙탕에 던져놓은 나를 원망했겠지. 하지만 아들아, 돈은 모래와 같아서 손에 쥐려 하면 빠져나가지만 굳은 살 박인 손은 그 모래를 단단히 쥐어 벽돌을 만들 수 있단다. 형들에게 준 것은 소비되는 돈이지만 네게 준 것은 돈을 만드는 업이자 사람을 부리는 덕이다. 네가 공장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훗날 너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것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라. 너는 더 이상 쫓겨난 막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의 당당한 주인이다. 편지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원망스러웠다. 사무치게 그리웠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3년 전 빈털터리로 쫓겨날 때 느꼈던 비참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묵직한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한 확신이었다. 준호야, 아니, 김 회장. 박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이제 자네가 내 상사일세. 지난 3년간 자네가 현장에서 보여준 끈기와 희생, 그리고 직원들을 아우르는 리더십. 나는 곁에서 지켜보며 감탄했네. 자네는 이미 준비된 오너야. 준호는 젖은 눈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손톱 밑에는 여전히 거뭇한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부끄러운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300억 기업을, 수백 명 직원의 생계를 짊어질 수 있는 가장 강인한 손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땅을 딛는 발바닥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는 박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박 고문님.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3년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준호의 눈에 비치는 재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대성정밀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준호가 지켜야 할 성이었다. 박 고문님, 퇴원수속 밟아주십시오. 그리고 준호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3년 전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시련을 먹고 자란 거목의 단단함만이 존재했다. 햇님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다고. 반전은 끝났다. 이제는 증명할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침묵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었는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 안에 잡힌 공기가 묵직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왕관의 무게였다. 취임식이 있던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준호는 낯선 사내를 마주하고 있었다. 맞춤 정장은 몸에 딱 맞게 떨어졌고 이마를 드러낸 헤어스타일은 제법 중후한 멋을 풍겼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옷매무새가 아니라 자신의 손이었다. 최고급 원단의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굳은 살은 대리석처럼 단단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희미한 기름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그것은 지난 3년 그가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증표이자 아버지가 남긴 진짜 왕관의 자국이었다. 회장실의 창은 넓고 높았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공장의 전경은 장관이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는 생동감 넘치는 용의 숨결 같았고 끊임없이 오가는 물류 트럭들은 거대한 혈관을 흐르는 혈액처럼 보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 아래 개미처럼 작은 점이 되어 땀 흘리던 자신이 이제는 이 거대한 유기체를 지휘하는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묵직하게 눌러왔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약속은 없으셨지만 워낙 막무가내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짐작했다는 듯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이세요. 올 때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두 남자의 몰골은 처참했다. 불과 3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명품 정장을 입고 유산 타령을 하던 형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장남 상훈의 얼굴은 술과 도박에 찌들어 흑빛이었고 자남 상철은 며칠을 씻지 못한 듯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상훈은 준호가 앉아있는 회장석의 위용에 기가 눌린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 고함을 질렀다. 야, 김준호!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회사가 아버지 거였다고? 그걸 우리만 쏙 빼놓고 너 혼자 꿀꺽해? 이게 말이 되냐고. 상철 역시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 형 말이 맞아. 우린 형제잖아.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응당 우리 몫도 있어야지. 너 혼자 다 해먹는 게 말이 돼? 당장 지분 내놔. 아니면 현금이라도 내놓으라고. 준호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다. 상훈이 상속받은 서초동 건물은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헐값에 매각된 뒤 유흥비로 탕진되었고 상철이 받은 8억 원은 주식 투자 실패로 허공에 흩어졌다는 소식을 이미 박고문을 통해 전해들은 터였다. 아버지가 예견했던 대로였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부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었다. 형님들,
준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회장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 무게감에 형들은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왜 형님들에게는 돈을, 제게는 빚과 노동을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고생은 뼈에 사무쳐 평생을 가는 법이니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고급 구두가 카펫 위를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은 무거웠다. 지난 3년 저는 매일 1500도의 쇳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형님들이 에어컨 바람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저는 땀과 기름 범벅이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바닥이 저를 여기까지 올린 겁니다. 상훈이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준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예전의 유약한 막내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의 아우라였다. 준호야, 그래도 우린 핏줄 아니냐.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상철이 결국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의 생존이 급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다. 형들이 찾아오거든 고기를 주지 말고 그물을 지어주거라. 그것이 형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준호는 인터폰을 눌러 인사팀장을 호출했다. 인사팀장님, 지금 회장실로 오세요. 신입사원 2명을 채용할 겁니다. 형들의 눈이 휘동그레졌다. 채용이라니 임원 자리라도 주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서린 눈빛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안산 제2공장 주물라인에 자리가 비었죠. 그쪽으로 배치하세요. 직급은 수습사원, 대우는 최저시급부터 시작합니다. 기숙사는 제공해드리고요. 뭐? 야, 이 미친놈아. 우리 보고 그 펄펄 끓는 공장에 들어가라고? 내 형들한테 기름밥을 먹이겠다는 거야? 상훈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준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제압했다. 싫으면 나가세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 형님들을 받아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유일한 기회를 저도 형님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 말입니다.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하려는 가장 잔혹하지만 가장 확실한 처방이었다. 형들은 분함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먹을 떨었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형들이 인사팀장의 손에 이끌려 나간 뒤 준호는 다시 창가에 섰다. 붉은 노을이 공장 지붕을 덮고 있었다. 3년 전 빈털터리로 쫓겨나며 바라봤던 그 서러운 노을과 같은 색이었지만 지금 준호의 가슴에 차오르는 감정은 전혀 달랐다.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만년필을 들어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내려 갔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300억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디는 힘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주신 이 굳은 살로 이제는 제가 세상을 지키겠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퇴근 시간, 공장 문을 나서는 수많은 직원의 웃음소리가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의 어깨 위에 그리고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준호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물려받은 왕관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왕관을 쓰고 그는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그
그의 발걸음 소리가 북도 끝까지 당당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시련을 넘어선 자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묵직한 삶의 행진곡이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핍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껴지고 나에게만 가혹한 시련이 닥친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 준호가 보여주었듯 우리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낸 흔적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바람은 당신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한 거목으로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요. 준호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이 영광의 상처가 되었듯 여러분이 흘리고 계신 오늘의 땀방울도 반드시 찬란한 보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인내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결실과 진정한 왕관이 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당신이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